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된 한 연구가 전 세계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논문의 핵심 내용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한국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생존력을 가진 민족이다. 처음 이 논문이 공개되었을 때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 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민족들도 많지 않은가? 그러나 이 논문이 가설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존학 전문가의 연구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생존학 및 환경 적응력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자로 극한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연구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1년 동안 연구한 결과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우주로 이주한다면 가장 먼저 정착할 것은 한국인일 것이다. 이 연구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 학자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해밀턴, 하버드 대학에서 환경 적응력과 생존력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평생을 지구상의 다양한 환경과 인간의 적응 방식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사막, 극지방, 정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인간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조사했죠. 투아레그족이 사하라 사막에서 살아가는 방식, 이누이트가 영하 40도의 눈과 얼음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방법, 아마존 원주민들이 밀림의 위험 속에서 번영하는 비결까지 인류의 놀라운 적응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누비며 연구한 후에도 여전히 제 이론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민족들은 대부분 수천 년에 걸쳐 그 환경에 적응해왔고 근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은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연구실에 찾아온 젊은 연구원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해밀턴 교수님,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는 인류 생존학적으로 기적 같은 곳입니다. 제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한국이요? 물론 삼성이나 현대, K-팝 정도는 알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는 것도요. 하지만 생존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자료를 찾아봤죠.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후 및 지정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던 저는 처음엔 이것이 오류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출처를 교차 검증했어요.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여름에는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의 습도 80%가 결합된 찜통 더위.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시베리아급 한파와 칼바람. 봄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뒤덮어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가을에는 태풍이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사계절 모두 극단적인 기후 조건을 가진 나라였어요. 하지만 자연환경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고 중국발 환경오염과 일본발 방사능 유입 우려까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북쪽이 봉쇄된 사실상의 섬나라 같은 고립된 상황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국가 발전이 불가능한 환경이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더구나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게 가능한가? 제 연구실에 붙어 있는 세계 지도를 다시 살펴봤어요. 한국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니. 전쟁, 자연재해, 환경오염, 지정학적 리스크를 모두 안고 있는 극한 생존 난이도 최상급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역사, 기후, 경제 발전 과정, 사회문화적 특성까지.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은 4월 중순이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와 첫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하늘은 노란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태양은 흐릿한 원반 모양으로만 보였어요. 마치 묽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이건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였습니다. 교수님, 마스크 착용하세요. 마중 나온 연구원이 KF94라고 쓰여있는 특수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첫날부터 환경의 혹독함을 체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연구원이 급하게 말렸어요. 창문은 열지 마세요. 공기청정기 돌리고 있으니까요. 방 한쪽에 놓인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고 디스플레이에는 실내 공기질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위험하니 창문을 열지 말라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씻겨나간 하늘은 놀랍도록 파랗고 선명했어요. 한국인 연구원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날이에요. 정말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네, 오늘 기온이 딱 적당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세지 않죠? 이런 날은 1년에 1, 2주 정도밖에 없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나머지 350일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건 불편함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환경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 저는 1년 동안 계절마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을 직접 경험해야만 이 나라 사람들의 생존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7월 말 서울의 여름을 경험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체감온도 42도, 습도 85%.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화상을 입는 것 같았습니다. 옷은 금세 땀으로 젖었고 안경에는 습기가 차올랐어요. 에어컨이 없는 공간은 마치 찜질방 같았죠. 이건 사막보다 더 힘든데요? 사하라에서도 이렇게 숨쉬기 힘들지는 않았어요. 현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8월이 되면 이보다 더해요. 게다가 열대야도 계속되어서 밤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8월 초 뉴스에서는 쓰러지는 노약자들과 도로에서 타이어가 녹아내리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온도는 무려 65도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취재진이 도로에 계란을 깨서 올려놓자 실제로 익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한국의 여름이 사막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고온다습한 환경은 인간이 적응하기에 최악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한국인들의 대응 방식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손선풍기를 들고 다니거나 냉각 타월을 목에 두르고 얼음 음료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심지어 냉장 스프레이로 얼굴과 목을 수시로 식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관찰 끝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무시무시한 더위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건설 현장은 멈추지 않았고 학생들은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으며 비즈니스는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적응했죠. 에어컨, 제습기, 쿨링 의류, 냉감 침구.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더위와 싸우는 거예요.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 담담한 표현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투아레그족도 이 정도 더위에는 한낮 활동을 중단하는데 말이죠. 여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위가 심하면 추위는 좀 덜하겠지라는 기대를 안고 1월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온화한 겨울일 거라는 희망적인 추측을 했죠.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그 가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을 핥히는 바람은 마치 면도날 같았어요.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콧 속의 공기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시베리아 수준인데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를 덮는 거죠. 게다가 바람이 심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한국의 겨울이 이렇게 혹독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모두 받는데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극한의 추위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기후학적으로는 비슷한 위도의 지중해 연안처럼 온화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북쪽의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니 칼바람이 얼굴을 찌르고 손발이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영하의 온도에서 5분만 걸어도 뺨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나라에서는 국가재난 상황 아닌가요? 학교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태연했어요. 이 정도 추위는 매년 겪는 일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면 영하 20도도 내려갑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울 땐 사막급, 추울 땐 북극 수준. 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기후를 모두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거리를 지켜보니 한국인들의 대응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패딩은 기본이고 전기방석, 손난로, 온열 마스크, 발열레 등 추위에 대항하는 온갖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한옥 카페에 들어가니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온돌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입니다. 바닥 전체를 데워서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써온 기술이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극한의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천 년 동안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현대에 와서는 이를 최첨단 기술과 결합해 극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른 한반도만의 독특한 기후. 특성이 한국인들의 생존 DNA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다가올 무렵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현상을 다시 조사하고 싶었어요. 도착하기 전날 연구원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수치가 위험 단계입니다. 공항에 KF94 마스크 준비해 두겠습니다. 도착 즉시 착용하세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도시가 왜 이런 색깔인가요? 이건 안개인가요? 안개가 아니라 황사와 미세먼지가 섞인 겁니다. 중국의 사막에서 날아온 모래 입자와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한반도 전역을 덮고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자 코와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마치 철가루를 흡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니.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날에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계속하나요? 물론이죠. 마스크 끼고 공기청정기 틀고 외출 시간을 줄이면서 살아갑니다. 봄철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대부분 적응했어요. 거리로 나가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고, 건물들은 밀폐된 채 공기청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상점에 들어갔을 때 자동문이 열리면서 공기 커튼이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마치 방사능 오염 지역의 대응 방식 같은데요.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니까요. 우리 몸에 축적되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건 괜찮은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수준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재앙에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양한 극한 환경을 경험한 후 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생활 방식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일반 한국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중산층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광경에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었어요. 그곳은 가전제품의 박물관 같았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기본이고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까지 있었어요. 거실에는 대형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각 방마다 작은 공기청정기가 또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제습기와 가습기가 나란히 있었고 침실에는 온풍기, 전기매트, 냉풍기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니 비데는 기본이고 바닥과 변기까지 난방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전자기기가 필요한가요? 이 정도면 가전제품 매장 같은데요.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제습기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겨울에는 전기 매트 없이는 침대가 얼음장 같아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공기청정기 없이는 숨을 제대로 못 쉬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주어진 기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여름마다 청소해야 하고 공기청정기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교체해요. 정수기 필터는 2달에 한 번, 보일러 점검은 가을에 해야 하고 제습기는 장마철에 24시간 돌려야 해요. 주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건 그냥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시스템 관리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우주정거장이나 잠수함의 생명유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처럼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한국 기업 문화가 궁금해 대기업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자 자연스럽게 짐을 쌌는데 주변을 보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들 왜 퇴근하지 않나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끝나나요? 상황 봐서요. 보통 9시에서 10시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13시간 일한다고요?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근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회식이 시작됐고 회식이 끝난 후에도 2차, 3차가 이어졌어요. 한 정장 차림의 직원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 30분 모두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몇 시간밖에 자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이 정도로 일하고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나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한 관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계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한국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야근이요? 원래 하는 거죠. 수능이요?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잠이요? 많이 자면 불안하잖아요. 이들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버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극한 환경도 버티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깊게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이들을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는 태생부터 생존 모드로 살아야 했던 곳이었어요.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북쪽은 북한이 가로막은 실질적 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침략받았으며 식민지, 전쟁, 분단을 경험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후 이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1인당 GDP는 80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인프라도 산업도 없었죠. 미국조차 회생 불가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60에서 8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속 성장을 이루고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건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극한 상황에서 승리하는 법을 체득한 민족의 증거였습니다. 한국 경제사의 패턴도 매우 특이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는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결혼반지와 돌반지까지 내놓았어요.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건 애국심을 넘어선 생존 본능에 가까운 국가적 단결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어요. 이런 패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생존력은 자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70, 80년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중동으로 대규모 이주했어요.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건설 노동을 하며 사막의 개미라 불렸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불평 없이 남들보다 몇 배 더 일했어요. 반대로 영하 40도의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혹한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전통 한식과 온돌 같은 난방 기술을 활용해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이 어디를 가든 한국 문화권을 구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코리안타운, 미국의 한국마트, 유럽의 한식당, 아프리카의 김치 공장까지 세계 어디서든 한국식 생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만약 한국인이 우주 식민지로 간다면 가장 먼저 한식당을 차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1960, 7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들은 경제 발전을 선택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산업들을 성공시켰습니다. 차를 만들 수 없다는 평가에도 현대차가 탄생했고 불가능하다던 조선업에서 세계 1위가 되었으며 자본도 기술도 없던 상태에서 삼성과 SK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어요. 한국 제품의 특징도 흥미로웠습니다. 삼성과 LG의 에어컨은 중동의 50도 사막에서도 작동하고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영하 40도 러시아에서도 문제없이 달렸으며 갤럭시 스마트폰은 군용 수준의 내구성을 갖췄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체가 극한 환경이기에 그 환경을 견디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름에 40도, 겨울에 영하 20도를 오가는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그에 맞는 생존형 기술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이 넘는 연구 후 저는 하버드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말로 시작해 한국의 극한 환경과 한국인들의 생존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지? 더 놀라운 결론은 이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환경을 개조하는 능력, 강한 노동 윤리와 적응력, 어디서든 생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 위기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 생존력을 가졌다면 미래에도 강한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지구에서 가장 강한 생존 민족입니다. 이들이 우주시대에도 가장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류가 우주 식민지를 개척한다면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할 것이며 그곳에서 한국마을을 만들고 생존할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청중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곧 열띤 토론이 시작됐어요. 논문 발표 후 전 세계 언론이 제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인은 생존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존재다. 혹독한 조건 속에서 발전한 기술력과 초인적 생존 본능.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한다면 가장 먼저 한식당이 생길 것이다. 뉴욕타임스, BBC, CNN까지 제 연구를 인용했고 얼마 후 한국에서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일상을 관찰했어요. 모든 행동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졸고 있는 직장인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 같았고 편의점에서 빠르게 식사하는 학생은 효율적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세먼지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어요. 이들은 모든 순간,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체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를 마치며 제 결론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인은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극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생존 전략을 찾아내는 생존 전문가들이며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지고 발전하는 DNA를 가진 종족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며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한국인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종말 후의 세계에서도 맛있는 김치를 담그고 최신 스마트폰을 개발하며 사계절 완벽하게 작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겐 오직 적응하면 되는 새로운 환경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연구를 세계 곳곳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지만 한국을 방문해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도 알게 된 것이죠. 한국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생존 종족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극한의 환경이 최강의 생존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이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한국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번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함은 한국에서 제조된다. 보고서의 단 한 줄이 한 남성의 사고를 정지시켰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과장된 평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NN과 헤리티지 연구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결코 근거 없는 주장을 담지 않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해군, 그리고 이제 무서운 속도로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모든 예상과 통념을 뒤엎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세계 정세를 분석하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미국도 아닌 한국이 그의 머릿속은 의문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군함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이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방 관련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군사 전략가예요. 제 주된 업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겁니다. 늘 그렇듯 새로 발표된 보고서를 검토하던 어느 날 CNN과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작성한 문서 한 줄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함은 한국에서 제조된다. 처음엔 그 문장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미국조차 아닌 한국이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아닌데?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관련 데이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의 선입견은 무너졌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때 세계를 압도했던 미국 해군이 오바마 행정부 때 275척으로 축소됐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매년 무서운 속도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었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고 태평양의 주도권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350척 이상으로 해군 증강 계획이 제시됐지만 현실적으로 이 속도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고서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동맹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 해군을 위한 군함을 빠르고 정밀하게 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사례로 언급돼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군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솔직히 저도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아마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문화적 아이콘 정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건 보고서를 읽으며 점점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CNN이 이런 평가를 내놨다면 뭔가 있는 게 틀림없겠지.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며 반신반의했어요. 중국이나 일본이 더 강하지 않을까?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보고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담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몇 주 후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 관련 회의에서 한국 대사관의 군사 담당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과 군사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군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의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보고서, 그리고 대사관 관계자와의 대화는 저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겠어.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책상 위에서 보고서를 읽으며 고민하던 시간이 끝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머릿속엔 CNN에서 보았던 세종대왕함의 웅장한 모습이 떠올랐고 한편으론 정말 이게 사실일까? 라는 의구심도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예상치 못한 사실들과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첫 인상은 깔끔함과 조직적이라는 느낌이었죠. 공항은 최신식 시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서도 도시 곳곳에 펼쳐진 현대적 건축물과 기술적 발전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군사 관련 연구소에서 첫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연구소의 입구에는 태극기와 함께 국방 분야에서 수많은 상을 받은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죠. 현지 전문가들과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제 머릿속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데이터보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상황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였어요. 중국은 연간 군함 3척을 건조하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에 5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품질은 더 높죠. 한국 연구소 관계자는 태연하게 설명했어요.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료와 실적을 근거로 설명했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어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자료 중 하나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장의 슬라이드에는 두 나라의 군함 제조 속도와 품질 평가가 나란히 나와 있었죠. 중국은 속도 면에서 한국과 비슷했지만 품질에서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문득 CNN 보고서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함은 한국에서 제조된다. 그때는 흥미로운 주장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한민국 최대 조선소 중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헬멧과 안전조끼를 착용한 후 조선소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제 시야를 가득 채운 거대한 군함의 모습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처음 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크기뿐 아니라 그 정밀함에서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소 직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함선은 세계 어디에서도 맞먹을 상대가 없을 겁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거대한 군함의 갑판과 선체를 직접 살펴보니 그들이 자랑할 만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작업 현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어요. 직원들이 기계와 사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군함을 건조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우리는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중국을 앞섭니다. 그들의 말은 자신감 넘쳤고 저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것이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조선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폐허에서 나라를 세웠죠. 이제 우리가 세계를 향해 도약할 차례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나라의 정신력과 의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 같았어요. 조선소와 연구소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과 기술적 진보에 감탄했죠. 하지만 제가 방문했던 또 다른 조선소에서 본 장면은 그동안 제가 생각해온 기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한국의 두 번째 대형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첫 조선소에서 이미 충분히 놀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군함이 아닌 기술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기회였어요. 안내를 맡은 기술 책임자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단 씨,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제조 기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통합적인 조선 시스템입니다. 안내받으며 본 첫 번째 구역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였습니다. 로봇 팔들이 군함의 선체를 정교하게 용접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자동화 설비로 작업 속도는 기존보다 훨씬 빨라졌고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품질은 극대화된다고 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중국보다 30% 더 빠르게 군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율은 1% 미만이에요. 이는 미국조차 따라오기 힘든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군함 제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잘 알고 있던 저로선 이 이야기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여전히 많은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런 속도로 군함을 생산할 수 있다면 미국이 해군력을 빠르게 확장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조선소의 다른 구역에서는 가상현실을 이용해 군함 설계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VR 기기를 착용하고 군함 내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에단 씨, 이런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건조 전부터 모든 부분을 완벽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설계 오류를 90% 이상 줄였죠. 저는 이런 기술을 미국에서 도입하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봤어요. 한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세계 최정 상급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조선소 견학의 하이라이트는 드디어 새롭게 건조 중인 군함 내부를 직접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세종대왕급 구축함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이 군함은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이전에 보았던 군함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된 전자 시스템이었어요. 기술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군함은 기존 모델보다 20% 더 빠르고 30% 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모든 시스템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작동해 상황 대응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AI가 군함을 제어한다니 이건 정말 미국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를 군사 기술에 이 정도로 심도 있게 적용한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갈 무렵 기술 책임자가 저를 조선소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각종 부품과 자재가 깔끔히 정리돼 있었어요. 그는 손을 뻗어 작은 부품 하나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우리가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요. 저희는 독립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한국은 빠르고 정밀한 군함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한 자립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소를 떠나는 길에 저는 조선소 직원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일정을 위해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며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려한 빌딩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태극기가 마치 한국의 현재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한국 현대사와 경제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한국 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시작된 이 나라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설명은 강렬하고 생생했어요.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국토의 70%가 파괴되고 국민의 대부분이 굶주리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장의 흑백 사진에서 시작됐어요. 사진 속에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서울의 모습과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 폐허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나왔을까? 그 과정이 믿기지 않았어요.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을 선택했죠.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저는 한국이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선업과 같은 산업을 일으키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킨 과정은 한편의 기적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 조선업도 세계적 군함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학자는 저를 한국전쟁 기념관으로 초대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가니 한국전쟁의 끔찍했던 기록과 그 후의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전시된 영상 중 하나에서 한국 사람들이 도로를 직접 닦고 집을 다시 짓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기념관을 걸으며 그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 뛰었죠. 이 정신이 오늘날의 한국 조선업과 군사기술력의 바탕이 됐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념관의 자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조선소에서 만났던 한 직원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는 자기 부모님이 전쟁에 고하였지만 자신은 세계 최고의 군함을 만드는 기술자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과 말투가 문득 가슴에 와닿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그들이 겪은 아픔과 실패를 자양분 삼아 세계 정상에 오른 사례였어요. 이런 정신력이야말로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진짜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역사와 정신력이 결합된 결과다. 미국은 이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군함을 수리하거나 생산하는 걸 넘어 미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의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 해군 증강 계획의 핵심이었으며 특히 군함 제조 분야에서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평가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미팅은 차분하게 시작됐지만 발표 내용은 저를 점점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발표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한국의 협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가장 눈에 띈 것은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죠. 미국은 350척 이상의 군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속도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발표자는 한국 조선업이 가진 두 가지 장점을 강조했어요. 하나는 생산 속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품질이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빠르게 군함을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품질은 미국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기술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든 주요 이유 중 하나였어요. 저는 미팅이 끝난 뒤 발표자를 따로 만나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 가장 궁금했던 건 왜 한국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일본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 속도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동맹으로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소를 군함 제조 파트너로만 본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전략적 자산으로 봤다고 덧붙였어요. 이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CNN에서 보도된 내용을 다시 복기했어요. 한국은 중국과 같은 속도로 군함을 만들 수 있지만 품질은 미국과 동일하다. 이 문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주장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조선소를 둘러보고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한 이상, 이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미국이 군함 수리와 생산에서 한국에 의존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이었죠. 그 결정이 없었다면 현재 미국의 군사 전략은 훨씬 더 큰 난관에 부딪혔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협력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었어요. 트럼프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라고 부르며 군사적뿐 아니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죠. 이런 신뢰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요. 발표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한국이 미국의 군함 제작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소를 확장하고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면서도 군사 기밀 유지에 대한 협약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일정은 한국의 군사 전략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국제 질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엔 국방부뿐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참석한 전문가들과의 미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는지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팅은 한 외교관의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강한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과 대등하게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강조했어요. 한국은 단지 군사적 강국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했습니다. 미팅 중간 한 국방부 관계자가 발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적 지형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에게 필수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없다면 태평양 지역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왜 중요한지를 데이터로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해군력을 3배 이상 늘렸고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점점 압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동맹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적 발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나라는 세계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그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일정은 한국의 조선업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한국 조선업계의 글로벌 프로젝트와 성과에 대해 다루는 자리였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군사 및 상업적 조선업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 발표를 맡은 관계자는 조선업의 역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1970년대까지는 조선업에서 후발주자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후 어떻게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기술력과 효율성으로 승부해야 했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말은 자화자찬이 아니었어요. 수치를 통해 한국 조선업의 영향력을 증명했으니까요.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 그리고 초대형 유조선의 60%가 한국에서 건조된다는 통계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상업용 선박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의 선박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참여한 국제 군사 프로젝트들이었어요. 발표자는 한국이 중동과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군함을 공급하거나 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공유했어요. 중동의 한 국가에서 한국이 건조한 군함이 지역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어요. 한국이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원과 훈련까지 제공해 그 국가의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한국산 군함이 나토 훈련에서 사용된 사례도 나왔어요.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산 군함은 나토 훈련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의 군함과 대등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이 얼마나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발표 후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한국 조선업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한 관계자가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항상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품질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만든 군함과 선박이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큰 힘이 되었죠. 이 말이 인상 깊었어요.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제품과 기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조선업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글로벌 프로젝트의 사례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조선소에서는 동남아시아의 한국가를 위해 제작 중인 군함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조선소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나라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품질과 신뢰성.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군사력 강화까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군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모든 작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술자들의 자부심이 작업 환경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특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군사기술과 외교 전략이 어떻게 결합되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다루는 자리였어요. 전날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영향력을 체감한 저로선 이번 세미나가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세미나는 한 외교관의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국의 군사 외교가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로서 평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군사기술을 평화를 구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수행한 군사 외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군함을 수출하면서 동시에 군사훈련과 유지보수 기술을 지원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중동에서의 한국 군사 외교 활동을 다루었어요. 그는 한국이 한중동 국가와 군사 협력을 맺고 군함을 수출하며 동시에 현지 군사기지를 현대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지 국가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그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발표자는 한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무기 공급국을 넘어선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어요. 세미나 후반부에는 한국의 외교적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군사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90% 이상이 한국과 추가적인 외교적 협력을 맺고 있었다고 해요. 이 발표를 들으며 저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때때로 강압적인 외교 방식을 취해 동맹국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과 외교력을 조화롭게 결합해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쌓고 있었어요. 세미나 후 한 외교관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독특한 접근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떻게 군사 외교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신뢰와 상생입니다. 그는 한국이 군사기술력뿐 아니라 과거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아픔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점이 한국 외교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라는 말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세미나장 로비에서 한 장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과 외교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나라.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나라는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반드시 신뢰하고 협력해야 할 전략적 파트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폐허에서 일어선 정신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고 자신들의 기술을 평화와 협력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본 최첨단 군함, 외교부와 국방부의 전략적 비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는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여줬어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고 있는 방식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세계에서 신뢰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느낀 감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세계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이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력, 그리고 외교적 역량을 더욱 신뢰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제 저는 한국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이 앞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과 외교 정책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